한국은 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체코 출신 디자이너 라우라의 고백입니다.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시달리던 그녀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온 한국에서 벌어진 일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한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 점차 한국 사회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한 인간의 내면적 성장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한 힘에 관한 것입니다. 라우라가 겪은 문화적 충돌, 언어 장벽,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특별한 순간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라우라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서울의 겨울은 체코의 겨울보다 더 매섭게 느껴졌습니다. 단지 기온 때문만은 아니었죠. 낯선 땅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그 추위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제 이름은 라우라, 체코 프라하에서 온 27살 여성입니다. 유럽에서는 꽤 괜찮은 디자인 회사에 다녔고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어릴 적부터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한국어를 조금 배우기도 했고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죠. 그런데 회사 생활이 길어지면서 점점 무기력해졌고 그러다 결국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를 만나며 치료를 받던 중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무너질 것 같아.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떠나야 해. 그렇게 충동적으로 결정한 한국행이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고 6개월만 지내다 돌아오겠다는 생각으로 왔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여행자의 기분으로 서울의 여러 명소를 둘러보며 신나게 보냈지만 곧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원룸을 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몇 번이나 거절당했고 겨우 찾은 고시원은 창문 하나 없는 답답한 공간이었습니다. 보증금 개념도 익숙하지 않았고 계약서는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몇 번이고 번역 앱을 사용해가며 내용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여러 카페와 식당을 돌아다니며 구직을 문의했지만 대부분은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요구했습니다. 겨우 찾은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그곳에서도 외국인은 서툴러라는 말을 수시로 들어야 했죠. 심지어 일부 손님들은 저에게 영어로 주문하면서도 제가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는 듯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첫 급여를 받던 날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사장님은 약속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을 주시더니 연습 기간이었으니까라며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좁은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한국에 온 지 한 달쯤 되던 날 카페에서 실수로 커피를 쏟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손님들 앞에서 저를 심하게 꾸짖었고 이건 한국이야. 적응 못하면 떠나야지라는 말까지 했죠. 그날 저는 퇴근 후 한강변을 걸으며 처음으로 한국 땅에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지? 내가 무슨 착각을 한 걸까? 한강변에 앉아 프라하의 가족과 친구들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내가 여기서 겪는 어려움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부모님께는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 매일 밤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것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좁은 고시원에 틀어박혀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실생활에서 쓰기에는 너무 부족했죠. 유럽의 느긋한 생활 방식에 익숙했던 저는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서울의 생활 리듬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항상 사람들에게 밀려다녔고 길을 물어볼 때면 바쁘다며 대답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힘들었던 건 눈치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뭔가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려야 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저 같은 외국인에게는 그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사장님의 표정만 봐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는 한국 동료들이 부러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겉웃음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얼굴로는 웃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편해하거나 화가 났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체코에서는 감정 표현이 훨씬 직접적이고 솔직했기에 이런 문화적 차이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도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매운 음식이 많았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식사 방식도 개인주의적인 유럽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고시원 근처 분식집에서 처음 떡볶이를 먹었을 때는 너무 매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맵고 달콤한 맛은 자꾸만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혼자 식당에 가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대부분의 메뉴가 2인분 이상을 기준으로 했고 혼자 식사를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나 김밥을 사와서 고시원에서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그 작은 공간에서 혼자 식사를 하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작은 희망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카페에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면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은 제가 실수로 주문을 잘못 받아도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말해주는 유일한 손님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저보다 조금 어려 보였지만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영어로 간단하게 대화를 시도했고 그는 서툴지만 친절하게 영어로 응대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제게 작은 희망이 되었고 저는 그가 오는 시간을 은근히 기다리게 되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 2달은 고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이후의 변화가 더 값지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그렇잖아요.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빛이 보이는 법이니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고시원의 좁은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때론 낯설고 때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한강의 일출, 남산타워의 실루엣,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저는 그런 풍경을 보며 오늘은 뭔가 달라질까? 라고 생각했죠. 아직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차갑게 느껴졌지만 어딘가에 따뜻함이 숨어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 만남을 통해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으니까요. 카페에서 일한 지 2달 반쯤 되었을 무렵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바쁜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손님들로 가득 찬 카페는 시끄러웠고 저는 계속되는 주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오전부터 기분이 좋지 않으셨고 저는 최대한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늘 그렇듯 구석자리에 앉아 책을 펴고 있었죠. 그날은 유독 피곤했습니다. 전날 밤에 고향 친구와 화상통화를 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친구는 저에게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물었고 저는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더 머물러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문을 받으러 다가갔는데 그날따라 유독 피곤했던 저는 실수로 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책과 노트북 쪽으로 커피잔을 쏟고 말았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얘지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오늘만큼은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했는데 하필 가장 친절한 손님 앞에서 이런 실수를 하다니. 게다가 사장님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닦을게요. 급하게 수건을 가져오려는데 그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이상한 말로 사과를 연발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손수건을 꺼내 커피를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 책이. 제가 말했습니다. 책은 괜찮아요. 중요한 건 사람이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그런 따뜻한 말을 들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사장님은 달려와서 손님에게 연신 사과하며 저를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를 주방으로 불러 꾸짖었죠. 손님 노트북까지 물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어? 네가 배상할 수 있어? 사장님의 말이 전혀 틀리지 않았기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사장님은 저를 불러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외국인을 더 써볼 여유가 없어. 미안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일자리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가게를 나서려는데 그 손님이 아직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 다시 한번 사과했고 오늘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는 것도 말했죠. 그러자 그는 의자를 가리키며 잠시 앉아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카페에 와서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군요. 저는 제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었습니다. 체코에서 온 이유,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들, 그리고 점점 커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까지. 준호는 놀라울 정도로 집중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했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저도 혼자 지내본 적이 있어서 그 마음 알아요. 단순한 말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내일 시간 있으세요? 제가 아는 다른 카페가 직원을 구하고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 카페 사장님은 제 고등학교 선배예요. 한번 말해볼게요.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불안했지만 작은 희망의 빛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약속대로 다음날 저를 강남의 한 카페로 데려갔고 그의 소개로 저는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곳의 사장님은 저의 서툰 한국어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직원이 있으면 분위기가 국제적이 될 것 같아라며 좋아하셨죠. 새로운 카페는 이전 곳과 달리 분위기가 훨씬 좋았습니다. 사장님은 인내심을 갖고 저에게 일을 가르쳐 주셨고 동료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특히 한 여자 직원은 제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겠다고 자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모두 준호 덕분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후로도 자주 카페에 들러 저를 응원해 주었고 점차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조금씩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고 가끔은 퇴근 후 함께 편의점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들이 쌓여갈수록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한국 문화와 예절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때로는 주말에 작은 박물관이나 공원을 함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 걸었던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 서울숲의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 그리고 처음으로 맛본 진짜 한국 가정식의 맛까지. 모든 순간이 제게는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낯을 많이 가려요. 특히 외국인에게는 더 그럴 수 있고요. 하지만 일단 마음을 열면 정말 따뜻해요. 준호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조금은 한국적인 방식으로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죠.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존중하는 태도라든가. 준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점차 한국 사회의 코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준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그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의 부모님은 처음 보는 외국인인 저를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셨죠. 준호의 어머니는 체코에 대해 알고 계신 것들을 이야기하시며 제가 좋아할 만한 한국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혼자 지내기 많이 힘들지요? 우리 집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 편하게 놀러 오세요. 준호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또다시 울컥했습니다. 타국에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으니까요. 준호의 아버지도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면서요? 준호가 친구가 별로 없는 아이라 걱정했는데 좋은 외국인 친구가 생겨서 다행이네요. 그날 저녁 준호의 집에서 나오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친구가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이에요?
준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항상 공부만 했거든요. 시험 준비하느라 사교적인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왜 저 같은 외국인을 도와주려고 하셨어요?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준호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어쩌면 제가 항상 혼자였기 때문에 타지에서 혼자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준호에게 더 깊은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너무 달랐지만 마음속에는 비슷한 외로움을 품고 있었던 거죠. 준호는 제게 한국 사회의 속사정도 알려주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의 이면에는 열정과 효율성이 있다는 것, 겉으로는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정이라는 깊은 유대감을 중요시한다는 것, 그리고 눈치란 결국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적 코드라는 것까지.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는 낯을 가리지만 일단 마음을 열면 정말 따뜻해요. 다만 그 문을 여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죠. 준호의 말이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저의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카페에서도 간단한 주문은 한국어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장님의 표정 변화도 조금씩 읽을 수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났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4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저는 이 나라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강남의 카페에서 일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한국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손님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표정이나 행동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바쁜 아침 시간 많은 직장인들이 카페에 들러 커피를 사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긴장된 표정, 빠른 걸음걸이, 그리고 핸드폰을 놓지 않는 모습에서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의 일도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이제 제 서툰 한국어에 웃음 짓기보다는 격려해주는 경우가 많아졌고 사장님도 저를 향한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 날은 바쁜 시간에 제가 능숙하게 주문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좋아졌네라는 말을 해주셨죠. 그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습관이나 취향까지 알게 되었고 저는 그의 성실함과 따뜻함에 점점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주말이면 준호와 함께 서울의 여러 곳을 탐험했습니다. 북한산 등산을 통해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기도 했고 한강에서 치맥치킨과 맥주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야시장에서의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음식들, 흥겨운 분위기,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활기찬 에너지. 그것은 제가 유럽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적 체험이었죠. 라우라, 너는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좋아? 준호가 물었습니다. 떡볶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와, 외국인이 떡볶이를 좋아하다니. 매운 건데? 준호는 놀란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매워서 먹기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중독됐어. 특히 떡의 쫄깃한 식감과 고추장 소스의 달콤하고 매운맛의 조화가 정말 좋아. 제가 대답하자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너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다. 이제 김치찌개도 잘 먹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직 김치찌개는 좀 도전적이야. 하지만 도전하는 걸 좋아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한국이야.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빠져들게 되는 곳이지. 그의 말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 겪고 있는 모든 경험에 대한 은유였죠. 맞습니다. 저는 점점 이 나라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으로 과연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감탄했고 자신의 친구도 분명 좋아할 거라며 저를 격려했습니다. 유럽 디자인 감각은 한국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너의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준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그 스튜디오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성수동에 위치한 그 디자인 스튜디오는 작았지만 활기찼습니다.
젊은 디자이너들이 모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죠. 스튜디오 대표인 민지는 준호의 대학 동기로 매우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포트폴리오를 꼼꼼히 살펴본 후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유럽의 미니멀리즘과 한국의 전통적 요소를 결합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구상 중인데 라우라 씨의 시각이 필요해요. 일주일에 이틀만 와서 우리와 함께 일해볼래요? 저는 기쁨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전공을 살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카페 일을 계속하면서도 주 2회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의 일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디자인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작업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중요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의 유럽적 감각과 한국의 디자인 요소를 결합한 작업들은 팀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라우라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줘요. 그게 정말 신선해요. 민지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다름이 단점이 아닌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5개월 차로 접어들면서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하철도 능숙하게 이용할 수 있었고 간단한 일상 대화도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원룸으로 이사를 하면서 생활 공간도 넓어졌고 요리도 직접 해 먹을 수 있게 되었죠.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같은 한국 요리도 조금씩 도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걱정도 생겼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곧 만료될 예정이었고 체코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한국에 더 머물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 고민을 준호에게 털어놓았을 때 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다면 어학원에 등록하고 학생 비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어. 디자인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대학원 과정을 알아볼 수도 있고. 그의 제안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더 머물면서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준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죠. 정말 그게 가능할까?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네가 원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준호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들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새로운 기회, 그리고 더 머물고 싶다는 마음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제가 행복해 보인다면 지지해주겠다는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더 머무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도움으로 서울의 한 어학원에 등록했고 학생 비자로 전환하기 위한 서류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한 단계씩 나아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에서의 일도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민지는 제게 정식 계약을 제안했고 주 3일로 근무 일수를 늘렸습니다. 카페 일은 주말에만 하기로 했죠. 제 디자인 작업이 실제 클라이언트들에게 선보여질 때의 그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라우라, 내 작업이 정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특히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 시리즈는 클라이언트가 대만족했대. 민지의 말에 저는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편 준호와의 관계도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지만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라우라, 너는 내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 항상 책만 보던 내가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됐으니까. 준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너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짜로 알게 됐으니까. 어느 주말 우리는 준호의 고향인 강원도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산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마을, 흙내음이 나는 좁은 길, 그리고 수십 년 된 감나무가 있는 준호의 할머니 집.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며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외국인을 처음 보셨을 텐데 전혀 낯설어하지 않으시네요. 제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언어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준호의 대답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된장으로 만든 찌개를 먹으며 저는 이것이 진짜 한국이구나 싶었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고층 빌딩이 아닌 이런 소박하고 진실된 순간에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 담겨 있었던 거죠. 강원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일기장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로 한국에 온 지 5개월이 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진다. 언어는 여전히 어렵지만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배웠다. 준호와 그의 가족들, 민지와 스튜디오 동료들, 그리고 카페 사장님까지 모두가 내게 한국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내가 충동적으로 한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한국에서의 시간이 6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생 비자로 전환하여 적어도 1년 더 한국에 머물기로 한 것입니다. 어학원 등록과 비자 전환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준호와 디자인 스튜디오의 민지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민지는 제가 학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 주었죠. 라우라, 네가 우리 스튜디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 너의 유럽적 감각과 한국적 요소를 결합한 디자인이 정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우리는 네가 계속 함께 일했으면 좋겠어. 민지의 말에 저는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주 3일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주 2일은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며 주말에는 여전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바쁜 일정이었지만 매 순간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어학원에서 만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너는 왜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어? 일본에서 온 유미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국 드라마가 좋아서 시작했어.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더 깊이 뿌리내리고 싶어서. 제 대답에 유미는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학원에서는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한글 창제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배웠을 때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했던 그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에도 놀랐습니다. 한글은 정말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문자야. 자음과 모음의 모양이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흥미로워. 저는 준호에게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맞아. 한글은 우리의 자랑이야. 하지만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그 가치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지. 준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가끔은 외부인의 시선이 있어야 당연한 것들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디자인 스튜디오에서의 작업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민지의 지시에 따라 작업했지만 이제는 저만의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문양과 유럽 미니멀리즘을 결합한 패키지 디자인 시리즈는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라우라, 내 디자인이 정말 특별해.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놓치고 있던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보여주고 있어. 스튜디오의 선임 디자이너 상우의 말에 저는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가끔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계 질서나 업무 방식에 적응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와 야근이 일상화된 환경은 유럽에서 자란 저에게는 낯설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때로는 제 방식을 고수하기도 했습니다. 라우라, 넌 정말 다르네. 우리는 상사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가는데 넌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가더라. 동료 디자이너 현주가 말했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중간에 끊기면 다시 집중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제 대답에 현주는 생각해 본 적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때로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민지는 종종 제게 외국인의 시선으로 피드백을 요청했고 그것이 프로젝트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점차 제 다름이 단점이 아닌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지만 틈틈이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체코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준호에게 설명해주는 순간들도 특별했습니다. 체코의 프라하는 백탑의 도시라고 불려 오래된 건축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마치 동화 속 세계 같아.
제 설명에 준호는 눈을 빛내며 들었습니다. 언젠가 함께 프라하에 가볼 수 있을까? 준호의 질문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계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준호는 저를 남산타워로 데려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그곳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라우라, 나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지방으로 발령받을 가능성이 높아. 그때도 우리 관계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방으로 간다면 분명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미 저는 준호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거리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는 못할 거야. 제 대답에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불확실한 점이 많았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이제 한국 사회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원룸으로 다시 작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하며 생활 공간도 넓어졌고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특히 옆집 할머니는 자주 김치나 반찬을 나눠주시며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외국에서 온 아가씨가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할머니의 따뜻한 관심에 저는 한국의 정을 실감했습니다. 한국 생활 9개월 차가 되었을 때 저는 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민지가 운영하는 디자인 스튜디오가 유럽 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따냈고 저는 그 프로젝트의 주요 담당자로 지명되었던 것입니다. 체코어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저의 능력이 큰 자산이 되었죠. 라우라, 이 프로젝트는 우리 스튜디오에게도 너에게도 큰 도약이 될 거야. 유럽 시장 진출의 첫걸음이 될 수 있어. 민지의 말에 저는 큰 책임감과 동시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체코의 유명 맥주 브랜드를 한국 시장에 소개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양국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한국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브랜딩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체코 전통 요소와 한국적 감성을 결합한 디자인은 클라이언트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라우라, 네가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불가능했을 거야.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정말 잘 해냈어. 민지의 칭찬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성공을 계기로 저는 스튜디오 내에서 국제 프로젝트 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디자이너들을 이끄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준호와 민지의 응원 덕분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가 이룬 성취를 봐. 불과 9개월 전만 해도 카페에서 커피를 쏟고 울고 있었잖아. 준호의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습니다. 제 인생은 한국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편 준호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1차에 합격하고 이제 면접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면접 연습에 도움을 주며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라우라, 내 덕분에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됐어. 전에는 시험 합격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떤 공무원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됐어. 준호의 말에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지만 그런 순간들도 우리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 1년 차, 저의 한국어 실력은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어학원에서의 꾸준한 공부와 일상에서의 활용 덕분에 이제는 복잡한 업무 회의도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문 용어나 미묘한 뉘앙스를 이해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동료들이 영어나 쉬운 한국어로 보충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어 공부와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외적인 모습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철학과 가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문화와 공동체 의식은 개인주의가 강한 유럽에서 자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라우라, 네가 이제 정말 한국인처럼 됐어. 어제 회식에서 선배에게 술 따라주는 모습이 완전 자연스러웠어. 디자인 스튜디오의 현주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그것을 큰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한국의 회식 문화는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술을 강요하는 분위기나 위계 질서가 너무 뚜렷한 점은 유럽에서 자란 저에게 낯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단순히 술을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팀원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회식 문화가 이해가 안 됐어. 왜 굳이 직장 동료들과 퇴근 후까지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한국은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회야. 업무 시간 내에서만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보다 진짜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준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에서의 작업도 점점 더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국제 프로젝트 팀장으로서 저는 이제 유럽과 한국을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체코 맥주 브랜드의 한국 시장 진출 프로젝트가 성공한 후 다른 유럽 기업들도 우리 스튜디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라우라, 덕분에 우리 스튜디오가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게 됐어. 특히 네가 제안한 한국적 요소와 유럽적 미니멀리즘의 융합 컨셉은 정말 혁신적이야. 민지의 말에 저는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준호의 공무원 시험도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는 최종 면접까지 통과하고 행정직 공무원으로 합격했습니다. 다행히도 서울 근처의 경기도 지역으로 발령받게 되어 우리는 여전히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축하해, 준호. 네가 그토록 원하던 꿈을 이룬 거야.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고마워, 라우라. 사실 면접 때 너에 대해 이야기했어. 외국인 친구를 통해 한국 사회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그것이 공직자로서 더 넓은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준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아들이 외국인과 교제한다는 사실에 걱정하셨지만 저를 더 알게 된 후에는 오히려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라우라,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해요. 준호가 너를 만난 이후로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준호의 어머니가 어느 주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편 저의 부모님도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화상통화로만 준호를 소개했는데 이제 직접 만날 기회가 생긴 것이죠. 준호는 체코어 몇 마디를 배우며 저의 부모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입니다. 라우라를 잘 부탁합니다. 준호는 체코어 인사말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길어질수록 제 안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과 체코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한국적인 방식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유럽적인 가치를 지키며 제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라우라, 너는 이제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인 면도 있어. 하지만 동시에 확실히 유럽인다운 부분도 지키고 있지. 준호의 말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국의 예의범절이나 공동체 의식은 받아들이면서도 개인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유럽적 직설함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강점이 되었습니다. 디자인 작업에서도 이러한 두 문화의 융합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적 요소와 유럽의 미니멀리즘을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을 개발했고 그것은 많은 클라이언트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는 주제의 전시회에 저의 작품이 초대되었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라우라의 작품은 한국적 감성을 유럽인의 시선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화적 혼합이 아닌 새로운 미학의 창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시회 평론가의 글을 읽으며 저는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국 생활 1년 반이 되었을 때 저는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대학원에 지원하여 디자인을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학원에서의 한국어 공부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느꼈고 더 깊이 있는 학문적 탐구를 위해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너의 결정을 응원해. 대학원에서 공부하면 내 역량이 더 발전할 거야. 준호의 지지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교 디자인 대학원에 지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로 된 서류들을 작성하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면접 준비를 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와 준호의 도움으로 저는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 면접 당일 저는 긴장한 채로 면접실에 들어갔습니다. 교수님들은 제 포트폴리오를 꼼꼼히 살펴본 후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으로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우라 씨는 왜 한국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은가요? 한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유럽의 디자인 철학이 서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감각의 조화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저는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어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제 대답에 교수님들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2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저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냈구나. 정말 대단해, 라우라. 이제 너는 공식적으로 한국 대학원생이야. 준호의 축하에 저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도 저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제안을 해주었죠. 라우라, 대학원 공부하느라 바쁠 테니 근무 시간을 줄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는 너와 계속 함께 일하고 싶어. 네가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학원생으로서의 생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의 일, 그리고 준호와의 관계까지. 때로는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벅찰 때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라우라, 가끔은 쉬어도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준호는 항상 저를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선택한 길이야. 힘들지만 정말 행복해.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 모든 도전은 제게 의미 있는 성장의 기회였으니까요. 대학원 생활이 시작되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학부 수업과는 달리 대학원 과정은 훨씬 깊이 있는 연구와 비판적 사고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모든 수업이 한국어로 진행된다는 점이 큰 도전이었습니다. 전문 용어나 학술적 표현은 일상 회화와는 차원이 달랐고 저는 매 수업마다 녹음을 하고 밤늦게까지 복습해야 했습니다. 라우라, 정말 대단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대학원 수업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 같은 과 한국인 학생 지연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행히도 교수님들과 동기들은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디자인 철학 수업의 김 교수님은 수업 후 따로 시간을 내어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라우라 씨, 한국어로 이런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대단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세요. 김 교수님의 격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동서양 디자인의 철학적 차이에 관한 세미나였습니다. 이 수업에서 저는 서양의 개인주의적 디자인, 철학과 동양의 조화로운 공동체 중심 디자인 철학의 차이점을 깊이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유럽적 배경과 한국에서의 경험이 이 주제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제공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이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우라 씨의 발표는 두 문화권에 대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매우 설득력 있었습니다. 특히 체코의 큐비즘과 한국의 조형미를 비교한 부분은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평가에 저는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제 석사 논문 주제도 점차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의 현대적 재해석, 서양 미니멀리즘과의 융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저만의 독특한 디자인 철학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물론 대학원 생활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언어적 한계로 인해 제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면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고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종종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룹 프로젝트에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라우라는 너무 직설적이야. 우리가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 바로 이건 안 될 것 같아라고 말하니까 좀 당황스러웠어. 한 동기가 다른 학생에게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을 때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는 준호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그저 솔직하게 의견을 말한 건데 그게 이곳에서는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거절보다는 완곡한 표현을 선호해.
검토해볼게요. 나 좋은 의견인데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같은 식으로. 준호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더욱 문화적 감수성을 키워갔고 상황에 따라 제 소통 방식을 조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국 문화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더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지혜였습니다. 한편 디자인 스튜디오에서의 일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약속대로 제가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조정해 주었고 저는 주로 국제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제 전문성을 발휘했습니다. 라우라, 네가 대학원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 프로젝트에 적용해봐.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것은 항상 가치 있는 일이야. 민지의 제안으로 저는 학문적 연구와 실제 디자인 작업을 융합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 전통공예 장인들과 협업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배운 한국 전통 미학을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을 더한 생활용품 디자인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전칠기, 한지공예, 도자기 등 다양한 전통 공예를 직접 배우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드는 과정이 디자인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컴퓨터로만 작업할 때는 느낄 수 없는 감각이죠. 나전칠기장인 김 선생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 석사 논문 연구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실제 제품으로도 출시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출시된 이 시리즈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몇몇 제품은 국내외 디자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라우라의 디자인은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도 미처 보지 못했던 가치를 일깨워주는 작업입니다. 디자인 비평가의 글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는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주말이면 서울로 와서 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바쁜 일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느 주말 준호는 저를 한강변으로 데이트에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따라 달렸고 저녁에는 강변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라우라, 석사 과정이 끝나면 어떤 계획이 있어?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경험과 준호와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불안하고 낯선 기분, 카페에서 커피를 쏟았던 그날의 당혹스러움, 준호의 가족들과 처음 만났던 따뜻한 시간들,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인정받았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에 큰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아. 제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이 정말 달라졌어. 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고 진정한 나를 찾았다고 할까? 그리고 잠시 멈추었다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준호의 눈에 기쁨이 어렸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나도 같은 마음이야. 사실 오늘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어.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담긴 반지가 있었습니다. 라우라, 당신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당신에게 한국의 모든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고 당신의 꿈을 응원하고 싶어요.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한강변에서의 그 프로포즈는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랐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제 삶에서 가장 행복한 선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국제 결혼에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양가 가족들의 만남 조율까지. 특히 저의 부모님은 한국으로 직접 오셔서 준호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셨는데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진심은 통했던 것 같습니다. 내 눈빛을 보니 행복해 보인다. 우리가 바라는 것도 그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도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지만 점차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특히 준호의 어머니는 저에게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며 친밀감을 쌓아가셨죠. 라우라야, 된장찌개는 이렇게 끓이는 거야. 우리 아들이 이걸 제일 좋아해.
어머니의 정성 어린 가르침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025년 봄 서울의 한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국의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한국 전통 홀레복인 한복과 서양식 웨딩드레스를 모두 입었습니다. 체코에서 온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한국의 지인들이 함께한 그날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서울 근교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공무원으로 일했고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 일과 대학원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충돌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야근을 많이 해? 제가 물었을 때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 문화야. 하지만 난 당신이 유럽식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것도 이해해.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보자.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우리만의 고유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한국의 정과 체코의 개방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우리 가정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결혼 1년 차가 되던 해, 저는 드디어 석사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의 현대적 재해석 서양. 미니멀리즘과의 융합이라는 주제의 이 논문은 학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몇몇 디자인 잡지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라우라 씨의 논문은 두 문화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미학적 가치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됩니다. 지도 교수님의 말씀은 제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의 위치도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외국인 디자이너가 아닌 독창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죠. 민지는 저를 공동 창업자로 초대하며 스튜디오의 국제 사업 부문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라우라, 네가 있어서 우리 스튜디오가 유럽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됐어. 이제 함께 더 큰 꿈을 꾸자. 민지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한국 생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이제 완전히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외국인이라는 레이블이 저를 규정하지 않았고 저는 제가 가진 독특한 배경과 시각을 강점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도 이제는 거의 불편함 없이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의 문화와 예절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에서의 공동 창업자 역할은 제게 더 큰 책임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유럽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다양한 국제 프로젝트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저희 스튜디오의 동서양의 조화 시리즈는 한국의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디자인을 결합한 제품으로 국내외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라우라의 디자인은 한국적 아름다움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융합을 넘어 새로운 미학을 창조하는 작업이다. 유명 디자인 잡지의 평가는 제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한편 준호는 공무원으로서 꾸준히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기도 지역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 청년정책과로 발령받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생활에서 벗어나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우라, 내가 새 부서에서 첫 프로젝트로 국제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 유럽과 한국의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협력할 수 있는 자리야. 내 의견을 듣고 싶어. 준호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도 서로를 지원하고 영감을 주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너무 서열 중심적이야. 모든 결정이 상부에서 내려오고 창의성이 제한받는 것 같아. 제가 어느 날 불만을 토로했을 때 준호는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맞아, 그건 우리 사회의 약점 중 하나야. 하지만 그런 구조가 안정성과 효율성을 가져다 주기도 해. 유럽의 수평적 문화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 준호의 균형 잡힌 시각은 제가 한국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2년 차에 접어들 무렵 우리는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갖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계획을 넘어 두 문화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세대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한국과 체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배우게 될 거야. 정말 특별한 성장 환경이 될 것 같아. 준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새로운 고민도 가져왔습니다.
자녀 교육 방식, 언어 선택, 종교적 배경 등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많은 질문들이 있었죠. 우리는 오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가치관을 확인하고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양쪽 문화의 장점을 모두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 한국의 교육열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유럽의 개인 존중과 창의성을 함께요. 제 의견에 준호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임신 소식은 양가 가족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준호의 부모님은 첫 손주의 탄생을 학수고대하셨고, 저의 부모님도 화상통화를 통해 자주 안부를 물어오셨습니다. 임신 중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임신 관리법과 체코의 방식 사이에서 균형을 찾느라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았습니다. 라우라, 한국에서는 임산부가 미역국을 많이 먹어. 출산 후에도 회복에 좋다고 해. 준호의 어머니가 알려주셨습니다. 체코에서는 임산부에게 특별한 허브차를 권해요. 제 어머니가 레시피를 보내주셨어요. 저도 제 문화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 문화의 좋은 점들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만의 독특한 임신 생활을 만들어갔습니다. 임신 중에도 저는 가능한 한 직업적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에서의 작업량은 조절했지만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임신이 오히려 내 창의성을 자극하는 것 같아.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디자인을 바라보게 됐어. 이런 변화는 제 작업에도 새로운 깊이를 더해주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출산 방법과 장소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을 신뢰하여 서울의 유명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하기로 했고, 준호는 출산 과정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는 아직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아이의 탄생 순간을 함께 경험하고 싶어. 이것은 우리 가족의 시작이니까. 준호의 결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2025년 가을, 우리의 딸 소피아가 태어났습니다. 한국 이름 지수와 체코식 이름. 소피아를 함께 가진 우리 아이는 두 문화의 결합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소피아의 탄생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동시에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차원의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라우라, 우리 가족이 이렇게 완전해질 줄 몰랐어. 정말 행복해. 딸을 안고 있는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역시 이 순간이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라고 느꼈습니다. 체코에서 홀로 떠나온 그 불안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멀고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정말 옳았다는 것을. 소피아의 탄생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양육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고, 특히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육아 방식과 체코의 접근법 사이에서 우리는 종종 의견 충돌을 경험했습니다. 라우라, 한국에서는 아기를 더 따뜻하게 입히는 게 일반적이야. 겉으로는 덥게 보여도 내부는 체온이 불안정할 수 있어. 준호의 어머니가 조언했을 때 저는 유럽의 육아서들에서 읽은 내용과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체코에서는 아이가 너무 두꺼운 옷을 입으면 오히려 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연스러운 온도 적응이 중요하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작은 차이들이 때로는 커다란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우리는 점차 양쪽의 지혜를 존중하며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나갔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도 점차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저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육아 지혜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소피아가 100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한국의 전통에 따라 100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체코에서 온 저의 가족들도 화상으로 참여해 축하해 주었죠. 이 자리에서 우리는 두 문화의 전통을 혼합하여 소피아에게 특별한 축복을 내렸습니다. 우리 소피아는 두 세계의 가장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축복받은 아이야. 준호의 할머니가 말씀하셨을 때 모두가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저는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일과 가정 양립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 우리 부부는 서로를 지원하며 새로운 방식을 모색했습니다. 준호는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우리는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라우라, 내가 퇴근 후와 주말에는 소피아를 전적으로 맡을게. 너는 디자인 작업에 집중해. 준호의 지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준호의 부모님이 소피아를 봐주시기도 했고 필요할 때는 육아 도우미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원 시스템 덕분에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었고 심지어 소피아가 6개월이 되었을 때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디자인 전시회에도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라우라, 네가 없는 동안 소피아는 우리가 잘 돌볼게. 걱정 말고 내 일에 집중해. 준호의 말에 저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프라하에서의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한국과 유럽의 디자인을 융합한 저의 작품들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더 큰 자신감을 주었고 국제적인 디자이너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피아가 1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녀의 언어 발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중언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늦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우리는 소피아에게 한국어와 체코어를 모두 가르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준호, 우리는 각자 자신의 모국어로 소피아에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자연스럽게 두 언어를 습득할 수 있을 거야. 제 제안에 준호는 동의했고 우리는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놀랍게도 소피아는 빠르게 두 언어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엄마, 아빠라고 부르다가도 체코어로 마마, 타타라고 번갈아 말하는 모습은 정말 귀여웠습니다. 이러한 소피아의 발달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고 우리가 선택한 방식이 옳았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3년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이제 완전히 이곳에 뿌리를 내렸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어로 일상 대화는 물론 업무적인 논의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의 문화와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체코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라우라, 네가 한국에 너무 잘 적응해서 놀라워. 하지만 동시에 내 고유한 문화적 배경을 잃지 않았다는 게 정말 대단해. 민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한국의 일부가 되어가는 동시에 제 뿌리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정체성의 조화가 제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피아가 18개월이 되었을 때 우리는 가족여행으로 체코를 방문했습니다. 소피아가 저의 고향과 가족들을 만나는 첫 번째 기회였고 준호 역시 체코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와, 프라하는 정말 동화 속 도시 같아.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네. 준호가 프라하성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여행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체코의 문화와 음식, 그리고 저의 가족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준호는 저의 문화적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 역시 고향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라우라, 프라하에 와서 보니 내가 왜 한국에서도 이런 미학적 감각을 유지하는지 이해가 돼. 이 도시의 건축과 예술은 정말 놀라워. 준호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체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프라하에서 서울까지라는 제목의 이 프로젝트는 두 도시의 건축적 요소와 문화적 상징들을 결합한 인테리어 디자인 시리즈였습니다. 이 작업은 제 경험과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 중 하나가 되었고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라우라의 디자인은 단순한 문화적 혼합을 넘어 두세 개의 대화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익숙한 것들을 새롭게 보게 한다. 유명 디자인 비평가의 평가는 제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성공에 힘입어 저는 국제 디자인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요청받기도 했고 몇몇 대학에서는 강의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중 서울예술대학교에서의 특강 제안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내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다니 정말 영광이야. 하지만 한국어로 강의하는 건 아직 부담스러워. 저의 고민에 준호는 격려해 주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너의 약간의 외국인 억양은 오히려 강의에 신선함을 더할 거야. 그렇게 저는 문화 간 디자인 동서양의 조화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고 학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교육자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저는 디자이너로서뿐만 아니라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 4년차에 접어든 2024년 우리 가족은 또 다른 기쁜 소식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둘째 아이의 임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첫째 때보다 더 여유 있게 임신 생활을 즐길 수 있었고 소피아도 동생의 탄생을 기대하며 신이 났습니다.
엄마, 동생이 언제 와요? 소피아가 제 배를 만지며 물었을 때 그 순간의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봄, 우리의 둘째 아들 토마스 한국 이름 민준가 태어났습니다. 소피아와는 달리 토마스는 준호를 닮아 한국적인 외모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두 아이의 외모 차이는 우리 가족의 다문화적 특성을 더욱 잘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소피아는 라우라를 닮아 눈이 크고 토마스는 준호를 닮아 얼굴형이 동양적이네요.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이런 말에 우리는 더욱 특별한 가족이라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더욱 체계적인 육아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준호는 공무원 복지 제도를 활용해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의 업무를 재조정했습니다. 민지와 동료들의 이해와 지원 덕분에 저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라우라, 넌 정말 대단해.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렇게 창의적인 작업을 계속하다니. 민지의 칭찬에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건 지원 시스템 덕분이야. 준호, 당신의 부모님, 그리고 너희 모두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정의 문화는 제가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게 해준 큰 힘이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은 종종 아이들을 봐주셨고, 민지와 스튜디오 동료들은 제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런 공동체적 지원은 체코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토마스가 태어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준호가 한국 외교부의 문화외교 담당관으로 발탁된 것입니다. 이 직책은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특히 유럽과의 문화 교류를 강화하는 임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라우라, 이 일이 우리 가족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내가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일을 하고 너는 디자이너로서 두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잖아. 우리가 함께하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준호의 열정에 저도 큰 기대를 걸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 가족의 삶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습니다. 준호는 이제 공식적인 외교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고 때로는 저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우리의 다문화 가족은 한국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여겨졌고 몇몇 외교 행사에서는 우리의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라우라 씨와 준호 씨의 이야기는 한국이 얼마나 국제적으로 개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이런 가족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외교부 장관의 이러한 평가는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한편 소피아는 이제 3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국제유치원과 한국 전통 유치원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한국 유치원을 선택했습니다. 소피아가 한국 사회에 완전히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말에는 체코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활동들을 계획했습니다. 소피아야, 이건 체코 전통 인형이야. 할머니가 프라하에서 보내주셨어. 제가 인형을 건네자 소피아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쁘다. 이름이 뭐예요? 소피아가 체코어와 한국어를 섞어 물었습니다. 이 인형의 이름은 리듀스카야. 체코의 민속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지. 이렇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두 문화를 아이들에게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소피아의 유치원 생활은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부모님들과의 교류, 한국식 교육 방식 이해 등 저에게는 낯선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더 깊이 한국 사회를 이해하게 되었고 다른 어머니들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라우라 씨, 외국인인데도 아이를 이렇게 잘 키우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한 어머니가 말씀하셨을 때 저는 감사함과 동시에 약간의 의문을 느꼈습니다. 사실 아이 키우는 건 어느 나라에서나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과 관심이 제일 중요하죠. 제 대답에 많은 어머니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런 교류는 제가 단순히 외국인 엄마로 분류되는 것을 넘어 하나의 개인으로 인정받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점차 유치원의 학부모 모임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고 때로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유치원 행사에서 체코 전통 과자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제안은 원장님과 다른 학부모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이 행사는 유치원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5년 차에 접어든 저는 이제 완전히 이곳에 정착했다고 느꼈습니다. 언어적 장벽은 거의 사라졌고 문화적 차이도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 저의 독특한 시각을 형성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에서의 활동도 더욱 확장되어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국가들과의 프로젝트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라우라, 네가 우리 스튜디오에 합류한 이후로 우리의 시야가 정말 넓어졌어. 이제 우리는 단순한 지역 디자인 회사가 아닌 국제적인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가 되었어. 민지의 말에 저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편 우리 가족의 삶도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준호의 새 직책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외교적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체코 대사관과의 긴밀한 관계는 한-체코 문화 교류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우라와 준호 씨 같은 다문화 가정이 더 많아질수록 한국과 체코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체코 대사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특별한 성장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한국어와 체코어를 자유롭게 구사했고, 토마스도 두 언어에 노출되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유치원 친구들은 왜 체코어를 몰라요? 소피아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미소 지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있어. 너는 특별하게 두 가지를 모두 배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의 삶에 완전히 녹아들었지만, 동시에 우리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적응이 아닌 새로운 문화적 융합의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더 넓은 세계관과 더 깊은 인간적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6년 차, 우리 가족의 삶은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렸습니다. 소피아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진학했고, 토마스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외교부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저 역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은 소피아에게도 저희에게도 큰 변화였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체코와는 많이 달랐고, 특히 학부모의 역할과 기대치가 높다는 점이 도전적이었습니다. 학부모 상담, 알림장 확인, 방과 후 활동 선택 등 처음에는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라우라 씨, 이번 주 학부모 회의에서 방과 후 수업 신청을 해야 해요. 영어와 수학 중에서 고민 중이시죠? 다른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사실, 소피아는 이미 이중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영어보다는 다른 활동을 찾고 있어요. 예술이나 체육 같은 것으로요. 제 대답에 몇몇 어머니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열풍 속에서 저희는 소피아에게 더 균형 잡힌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한국식 교육의 장점을 수용하면서도 유럽식 교육의 자유로움과 창의성도 지키고자 했죠. 이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준호와 저는 꾸준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갔습니다. 라우라, 한국에서는 학업 성취가 정말 중요해. 하지만 난 소피아가 네가 가진 창의성과 자유로운 사고도 배웠으면 좋겠어. 준호의 생각은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소피아에게 양쪽의 장점을 모두 가르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특별한 교육이 될 거야. 우리는 이런 공통된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의 교육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한편 디자인 스튜디오에서의 저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민지와 저는 이제 공동 대표로서 스튜디오를 이끌었고, 우리의 프로젝트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북미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동서양의 조화라는 우리 스튜디오의 철학은 글로벌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라우라, 내가 합류한 이후로 우리 스튜디오는 정말 국제적인 비전을 갖게 됐어. 이제 우리는 단순한 디자인 회사가 아닌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크리에이티브 그룹이 됐지. 민지의 말에 저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 스튜디오의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는 서울-프라하 디자인 위크를 기획하고 주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과 체코의 디자이너들이 서로의 작품을 선보이고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준호의 외교부 직책 덕분에 공식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었고, 이 행사는 양국 문화교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라우라 씨의 비전과 열정이 없었다면 이런 의미 있는 행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체코 문화부 장관의 이러한 평가는 저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준호 역시 직업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한-유럽 문화협력 담당관으로 승진했고 이제는 더 많은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의 세계화 프로젝트는 그의 주요 업무가 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라우라, 네가 있어서 내 시야가 정말 넓어졌어. 이제 나는 한국 문화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고 그것이 내 일에 큰 도움이 돼. 준호의 말에 저는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성장하며 동시에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다문화적 배경은 직업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큰 자산이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사회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환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완벽하게 이중언어를 구사했고 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예술적 재능은 저를 닮아 두드러졌고 교내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역시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로 자라났으며 준호를 닮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이 엿보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특별하게 자라고 있어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준호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안정되고 풍요로워지면서 우리는 체코와의 연결도 더 강화했습니다. 매년 여름방학에는 프라하를 방문하여 저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고 아이들이 체코의 문화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화상통화가 쉬워지면서 저의 부모님은 거의 매주 손자 손녀들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와 토마스가 체코어를 이렇게 잘하다니 정말 기뻐요. 라우라, 당신과 준호가 정말 훌륭한 부모예요. 저의 어머니는 종종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7년 차, 우리 가족에게는 중요한 결정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준호가 유럽 주재 한국 문화원장으로 발령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3년간 프라하에 거주하며 한국 문화를 유럽에 알리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우리 가족에게 흥미로운 기회였지만 동시에 어려운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라우라, 어떻게 생각해? 프라하로 가면 내 가족들과 가까이 있을 수 있고 아이들도 체코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내 디자인 스튜디오와 우리가 여기서 쌓은 모든 것을 잠시 떠나야 해. 준호의 고민에 저도 깊이 생각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우리는 이 기회를 수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는 민지가 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고 저는 프라하에서도 일부 프로젝트에 원격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기간을 저만의 새로운 디자인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라우라, 3년 후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우리 가족은 더 풍요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고 너와 내가 하는 일도 더 깊이와 넓이를 가지게 될 거야. 준호의 말에 저는 희망과 기대를 품었습니다. 프라하로 떠나기 전 우리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몇 개월을 소중히 보냈습니다. 친구들과의 송별회, 아이들의 학교 선생님들과의 작별 인사, 그리고 디자인 스튜디오 동료들과의 마지막 프로젝트까지. 모든 순간이 감동적이었고 한국이 얼마나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곳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우라, 너는 이제 한국인이나 다름없어. 아니,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 민지의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체코 출신이지만 한국에서의 7년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체코로 향하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2025년 여름 우리 가족은 프라하로 이주했습니다. 한국에서의 7년간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것입니다. 프라하에 도착한 첫날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한국을 떠났다는 아쉬움이 공존했습니다. 라우라,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정말 아름다운 도시야. 준호가 프라하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울이 그리워. 우리의 또 다른 집이니까. 제 말에 준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라하에서의 정착은 예상보다 수월했습니다. 준호는 한국 문화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소피아와 토마스는 국제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프라하의 디자인 커뮤니티와 새롭게 연결되면서도 한국의 스튜디오와도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준호의 문화원장 역할은 한국 문화를 유럽에 소개하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는 K-POP부터 한식, 한국 영화, 드라마, 그리고 전통 문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특히 그가 주최한 한국 문화의 밤 행사는 체코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준호 씨,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동시에 유럽인들의 취향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체코 문화부 관계자의 평가는 준호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저 역시 프라하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서울과 프라하를 잇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양국의 디자이너들 간의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특히 동서양 디자인의 대화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기획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라우라의 작업은 단순한 문화적 혼합을 넘어 진정한 이해와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미학을 창조합니다. 유럽의 저명한 디자인 비평가의 평가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프라하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소피아는 이미 체코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고, 토마스도 놀라운 속도로 언어를 습득해갔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아이들은 종종 한국을 그리워했습니다. 엄마, 나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어느 날 토마스가 말했을 때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들어줄게. 아빠가 한국에서 고춧가루를 가져왔거든. 이렇게 우리 가족은 프라하에 살면서도 한국 문화를 일상 속에서 유지했습니다. 주말이면 준호는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고 저는 한국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한국의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하며 연결을 유지했습니다. 프라하에서의 1년이 지나자 우리는 흥미로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에서 체코인 가족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프라하에서 한국인 가족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는 때로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경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라우라, 우리 가족은 정말 독특해. 한국에서는 너를 중심으로 체코 문화를 경험했고 이제 프라하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를 이어가고 있어. 준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프라하에서의 2년차 우리는 더욱 활발히 문화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준호는 한-체코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했고 저는 서울-프라하 디자인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했고 우리 가족은 양국을 잇는 문화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준호 씨와 라우라 씨 같은 다문화 가정이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문화교류의 상징입니다. 한국 대사의 이러한 평가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프라하에서의 마지막 해에 접어들면서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년의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준호는 서울로 복귀하여 외교부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아이들도 한국 학교로 돌아가 적응해야 했고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의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었습니다. 라우라, 프라하에서의 3년이 정말 특별했어. 하지만 난 서울이 그리워. 우리 가족의 진짜 집은 그곳인 것 같아. 준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제 고향인 프라하에서 3년을 보냈지만 이상하게도 서울이 더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도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 친구들을 그리워했고 토마스는 한국의 놀이터와 음식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엄마, 우리 곧 한국으로 돌아가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고 싶고 학교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요. 소피아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곧 돌아갈 거야. 몇 달만 더 있으면 돼. 2025년 가을, 우리는 마지막 프라하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의 작별 인사, 마지막 전시회,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 졸업식까지. 모든 순간이 감동적이었고 동시에 서울로 돌아간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집이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에게 있어 진정한 집은 준호와 아이들이 있는 곳, 그리고 제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라우라, 프라하에서의 3년이 우리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 이제 서울로 돌아가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준호의 말에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프라하의 아름다운 풍경이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체코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은 제게 새로운 삶과 가능성을 열어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은 그곳으로 돌아가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민지와 디자인, 스튜디오 동료들, 그리고 준호의 가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환영에 저는 다시 한번 이곳이 우리의 진정한 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우라, 준호, 정말 기다렸어요. 이제 다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요. 민지의 환영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과 체코 두 문화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리 역할을 하며 우리만의 특별한 여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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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것입니다.